네, 요즘에 언론을 보면은 서울 아파트 값이 오르고 있다, 뭐 상승세다, 뭐 부동산이 난리가 났다 이런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너무 조급해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 오마이TV에서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멘탈 관리가 중요한데 이 멘탈 관리를 도와주실 분이죠. 월요일마다 만나고 있는 분입니다. 이광수 광순의 복덕방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멘탈 네. 관리 중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월요일에 만나잖아요. 월요일 네. 만나고 딱 돌아서면 또 뉴스 보고 이러면은 멘탈이 또 무너져요. 무너지다가 주말 지나고 예, 그때 샀어야 됐나 막 이런 생각 하다가 월요일 맞습니다. 어, 아마 그런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광수 대표님을 월요일마다 뵈면서 또 한 주간의 멘탈 관리를 각오를 하게 되는데 대표님 한국부동산원이 7월 둘째 주 기준 서울 아파트 값이 0.24% 올라서 5년 1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을 기록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뉴스 볼 때마다 좀 너무나 혼란스럽고 보기가 힘듭니다. 음. 이 통계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일단 예, 통계나 원인 파악하기 전에 제가 네. 꼭 당부 드리고 당부, 싶은 예, 좋습니다. 당부가 당부. 어떤 당부냐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뭐 변동 원인 네. 시장을 전망할 때 저의 얘기를 위안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래요. 뭐냐면 예를 들면 네, 내가 지금 막 무주택자분인데 집값 오르나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사실은 좌절감이 많이 네, 느끼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광수가 나와서 얘기하는데 위안이 된다. 사실 여기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진짜 왜 시장이 변화하고 예, 나는 여기에서 어떤 경제적 결정을 내려야 될 건지 이런 네. 고민에서 저의 조언이라든지 이게 도움이 드리는 거지. 뭐 심정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을 도움드리고 뭐 위로하고 이런 힐링. 차원에서 예, 사실 우리가 경제를 얘기하고 시장을 전망하는 건 그렇죠.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경제적 주체고 네,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시고 결정하시는 그 상황이다. 이 말씀을 꼭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항상 시장을 얘기할 때 네, 현상이 중요하죠. 근데 현상에서 그치지 않고 전망을 해야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죠. 자산 가격이 지금 오른다고,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이게 예를 들어서 2, 3개월 후에 부동산 가격 상승을 담보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미래를 알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지금 올라도 떨어질 수 있고, 지금 떨어져도 오를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지금 오른다고 해도 네, 계속 오를 수도 있는 거고, 어, 빠진다고 해서 계속 빠질 수도 있는 뭐 이런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왜 이 말씀을 드냐면 현상에만 너무 주목하다 보면 미래를 어떻게 예측하는지 방법에 대해서 흔들리게 돼요. 네. 그렇네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이 현상에 너무 주목한다. 그러니까 그 입장에서는 이렇게 한국에서 매주 네, 서울의 아파트 가격을 발표하는 게 전 문제가 되게 크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 아파트 값이 지난주 0.24% 올랐다고 이제 네, 발표를 했는데요. 이렇게 오르면 50주가 오르잖아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10%가 오르는 거예요. 이건 엄청나게 많이 오르는 거거든요. 예, 그렇죠? 그렇네요. 그런 차원에서 이것만 보면 이제 놀란다는 거죠. 아. 와, 이렇게 집값이 오를 수도 있나? 그런데 이 이면에는 어떤 얘기가 하냐면 네. 매주 이렇게 집값을 측정하는 게 사실은 쉽지 않다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아직까지도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걸 꼭 해야 되는 건가요? 이게 뉴스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그 공공기관이잖아요. 한국부동산원이 쉽게 말해서 우리 세금으로 운영되는 네. 것입니다. 그런데 연구기관이고 이런 기관이기 때문에 물론 다른 중요한 일도 하지만 계속 언론에 희좌되고 얘기되고 언급되는 게 사실 중요하겠죠. 일하는 입장에서나 기관 입장에서나. 근데 매주 이렇게 주간 지표를 발표하는 게 굉장히 이슈화가 된단 말이죠. 그리고 모든 언론들이 다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포기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는 계속 발표하는데 이런 이런 지수의 산정 방법이 상당히 시장의 상황을 혼란스럽게 오히려 만들고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든다는 거죠. 뭐 네. 떨어질 때나 오를 때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동산을요. 아파트를 사면 7년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주간 아파트 동향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렇죠. 아니, 주식은
매주 시세가 그러니까 매일 시세, 매 시간 시세가 중요하죠. 왜냐하면 음. 그때 거래하다마다 80, 팔기도 네. 하고 사기도 하고 하니까. 근데 부동산은 그러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현상이나 정보를 주관으로 보시면서 아, 우리 일생에 중대한 결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시간의 프레임 네. 이게 맞냐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생의 중요한 결정을 진짜 해야 되는데 네. 주관으로 아파트 동향을 판단하면서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언론이 얘기하는 걸 따라서 내가 대출을 일으켜서 아파트를 산다? 네. 일생에 두세 번 사야 되는 걸? 어쩌면 한 번 있을 수 있는 그런 아. 결정들을 우리는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이 이제 뉴스를 안 봐야 또 사실은 괜찮은데 이게 계속 뜬단 말이죠. 언론 그래서 보도가 전 되니까. 이건 주간 아파트 동향을요 제일 먼저 없애야 돼요. 아, 제가 볼 때.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걸 못 없애고 아직도 이러고 있다는 게 그러니까 좀이 한국의 부동산 시장을 사람들이 민감하게 생각하잖아요. 네. 불안하고 초조하고 막 이럽니다. 근데 알고 싶잖아요. 그게 집값이 지금 어떤 상황이지? 알고 싶어서 한국부동산원의 이 기록, 이 통계가 도움이 될 수는 있잖아요. 오르는 상황이구나. 그럼 준비해서 사야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도움이 된다는 게 네. 그 심리적으로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이 오를 때 샀더니 네. 더 오를 줄 알고 샀는데. 떨어지고 계속 빠지는 줄 알고 안 샀더니 오르고 이런 현상이 사실 계속되어 오고 있다는 거죠.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런 뉴스를 볼 때 네. 마음이 가장 조급하고 심리적으로 불안한 사실은 상대는 누구냐면 무주택자나 실거주자들인 거죠. 이제 집을 사야지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 그렇죠. 그런 입장에서는 이 주간 아파트 동향에 대해서 우리가 좀 근원적으로 그러니까 그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예. 어쨌든 이걸 차치하고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서울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제가 이 그거는 지수가 맞다. 틀렸다는 건 아니고요. 상승하고 있고 그리고 거래량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래량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는 시장의 변화가 완연한 건 이제 사실이죠. 아하. 음. 그러니까 뭐 금리 인하도 예정돼 있다라고 보니까 그렇게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공급 확대할 거고 그리고 지금 상황이 추세적 지속적 상승 전환은 아니다. 뭐 확신찬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발언? 여기서 네네. 혼동되는 지점이 있는데, 아. 그러니까 저도 지속적 상승은 어렵다고 판단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얘기 들으면서 이광수 대표님하고 똑같은 생각이네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근데 원인이 다른 거죠. 원인이 다르다. 네, 원인이 다른 거죠. 왜냐하면 이 국토부 장관께서는 예. 공급 확대 때문에 집값이 안 오를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집이 많아지니까. 공급이 확대된다는 어떤 신호도 없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인허가 감소하고 있고 착공 감소하고 있고 건설사들이 어려워서 사업을 네. 못 하고 있고 유일하게 3기 신도시가 이제 시작된다는 건데 그것도 최근에 여러 가지 뭐 공사비 인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시간이 늦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근거를 들고 있는 게 예. 틀렸다는 거죠. 네, 그러면 공급이 늘어나서 집값이 계속 오르지 않을 거야라는 게 네. 사실 맞죠. 이게 전형적으로 지금 예를 들어서 집값을 바라보고 한국의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그 잘못된 그런 진단이고 방향성입니다. 공급 문제다. 그렇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공급이 늘어나거나 감소해서 집값이 오르고 그리고 하락하는 거야. 네. 이렇게 판단하는 건 전형적으로 시장의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럼 지금 집값이 오르는 게 공급이 감소해서입니까? 지금 공급이 이제 감소할 거라고도 하고 네. 막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그러니까 것 같은데. 그 지점이에요. 네. 그러니까 공급이 감소해서가 아니고 공급 감소의 우려가 확대되니까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에 지금 집값이 오르는 건 원인이 뭐냐면 수요 증가예요. 수요 증가. 그 수요가 증가하고 그렇네요. 있는데 주무장관이 나와서 네. 공급이 많아져서 집값이 빠질 겁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상충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수요 얘기를 해야죠. 수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 수요가 많아진 이유, 네. 지금 단기적으로 증가한 이유는 정부 책임이 크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규제 완화해주고, 특례 대출. 대출 규제 예. 완화해주고, 특례 대출해주고, 개발 규제 완화해주고, 이러는데 어떻게 수요가 안 붙습니까? 아하.
지금 아니면 못 산다 이런 조바심도 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토부 장관이 본질은 수요 증가 때문에 집값이 오르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럼 당연히 질문할 거 아닙니까? 네. 수요가 왜 증가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희가 잘못했네요.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전혀 지금 저는 네. 우리나라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어. 그러니까 인과관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진단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책이 잘못되게 설계되는 거죠. 그 얘기를 수요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이중적인 건데 어떻게 보면은 대출, 특례 대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집을 좀 젊은 부부나 아이 있는 사람들이 집을 좀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 주는 거. 어떻게 보면 그 자체가 집값을 좀 방어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그렇죠. 정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정책 대출 늘어나고 수요를 이렇게 편하게 해주면서 네. 또 공급 얘기하면서 이거 상승 아니다 그러고 네.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지점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 지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요즘 이제 국토부 장관이 이런 말해서 저랑 의견이 같다. 아닙니다. 이범수 대표 알고 봤더니 정부와 의견이 같더라.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원인 진단을 정확하게 하고 결론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 지점에서 하니까 정책이 잘못 설계되는 거죠. 그렇네. 네, 그래서 좀 이 안타까운 부분들. 측면이 있는 거고요. 네. 이렇게 판단하면 공급이 확대될 수 없는 여건인데 심지어 네. 지금요 정부가 공급하는 공공주택 물량도 줄고 있어요. 그래요? 연평균 예를 들어서 8만에서 10만 가구 정도 분양하다가 최근에 3만 가구, 5만 가구 밑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자체도 공급을 줄이고 있단 말이죠. 근데 박상호 장관이 계속 어떤 말을 하냐면 주택 공급이 집값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그러면서 공급을 늘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떤 걸 하냐면 네. 공급은 결국 민간이 늘려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민간이 어떻게 늘리냐?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해주고 또 그렇게 연결이 되는군요. 그리고 부동산 PF 지원해줘야 건설사들이 안 망하고 공급을 늘리지 않느냐. 힘든 건설사 살려줘야 된다. 그렇죠. 근데 이 점에서 꼭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잘 이 구조를 한번 보세요. 최근에 이 금융시장과 주택시장 구조를 보시면 네. 잘 보세요. 어쨌든 금융기관과 건설사가 시행사가 합심해서 네. 엄청나게 빚을 많이 일으켜서 땅을 비싸게 사놨어요. 그게 뭐 200조 원이 넘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서 너무 땅을 비싸게 사니까 분양이 안 돼요. 그래서 부동산 PF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를 구조조정한다는 게 아주 유려하게 말하는 게 뭐냐면 부동산 PF 연착륙이에요. 근데 그 연착륙의 방향성을 보세요. 어떻게 연착륙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연착륙의 방향성은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네. 구조조정하거나 하나는 이 빚을 누군가 떠안아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거를 지금 정부나 금융이나 은행은 가계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방향성이에요. 일단 팔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집이 잘 팔려. 하나는 뭐냐면 가계가 이렇게 빚을 일으켜서 집을 사면 예. 부동산 경기가 회복된다. 그러면 다시 팔릴 거다. 이런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네. 은행이나 금융권이 돈을 벌면 구조조정이 되잖아요. 충당금이 예를 들어서 상계되면서 네. 이익과. 근데 돈을 어디서 봅니까? 우리 가게. 가계 대출을 네. 증가시켜서 거기서 이자 받아서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돈놀이에서. 최근에 가계부채가 월별로 해서 주택담보대출이 거의 5조 원에서 6조 원씩 증가하고 있거든요. 이게 너무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2분기에 은행의 이자 수익이요 네. 급증할 겁니다. 은행은요 주택담보대출이 가장 비용이 안 들고 안정적으로 안전하죠.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예요. 예. 앉아서 영업하잖아요. 그렇죠. 가만히 있으면 그리고 이자 꼬박꼬박 주고. 심지어 주택담보대출 받으러 오면요 이상하게 쫄려요. 혹시나 못 받을까 하니까 예. 이러면서 조마조마. 물건을 팔고 있다고요. 이렇게 쉽게 물건을 파는 아. 기업 보셨습니까? 그렇죠. 원래는 손님은 왕인데 그렇죠. 은행 가면 괜히 주눅 들고. 은행 가면 이거 심지어 통과 못 번호표 뽑고 한참 기다려야 돼요. 요즘은 맞아요. 인력이 줄어갖고 아. 한참 기다렸고 가면은 근데 그렇게 지금 엄청나게 대출을 받아갖고 예. 이자가 급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익이. 근데 그 돈을 어디에다 쓰이냐면 부동산 PF 대손 충당하고 손실 메꾸는데 사용된다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다 메워주고 있는 셈이네요, 지금. 빚을 이런 내서. 방향성을 계속 사실은 유도하는 게 근데 누구냐? 정부다. 그렇죠. 근데 또 이 지속적인
뭐 상승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떻게 보면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또 비춰지니까 이광수 대표님과 생각이 똑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데 네. 마치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도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야기 쏙 들어갈 텐데 음. 윤석열 정부가 가장 잘한 건 집값 안정한 네. 거다. 그런 그 얘기를 얘기를 계속 했었어요. 했잖아요. 이번에 근데 하반기 경제정책 발표할 때 그 얘기가 쏙 들어가지 않습니까? 음. 집값 오르고 있으니까. 멈틀대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 원인 제공을 사실은 정책이 했기 음. 때문에 수요를 늘려줬으니까 사실은.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죠. 이 상황이 지속될 수 있느냐. 그걸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매주 올라가는 그거는 보지 말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정책 비난도 하고 막 왜 이렇게 올려서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사실은 시장에서는 전망이니까. 전망이니까. 예. 근데 이제 그 지점에서 중요한 건 지금의 상황을 면밀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네. 우리가 보는 예측해야 되는 미래는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부분을 간과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때 가장 실수하는 게 뭐냐면 현재하고는 달라질 거야. 이런 기대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미래 예측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렇죠. 주식 투자를 잘 못 하시는 겁니다. 대표님은 잘하실 것 같아요. 이게 미래를 잘 또 예측하시.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일이 그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미래를 전망하고 예측하는 거. 그러니까 전부 다 맞는다는 얘기는 아니고 네. 그 가장 좋은 방법은 현재를 면밀하게 살펴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국의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이 왜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왜 거래량이 증가하는지 그 원인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원인은 정확하게 지금 지표로 보여주고 있어요. 네. 다시 얘기드리지만 가계부채가 증가해서 그게 일어나는. 고스란히 집값 상승은 이어지고 있다. 그렇죠. 특히 서울에. 그렇죠. 매달 지금 6조 원의 가계 대출이 이루어졌는데 6조 원이면 10억의 아파트를요. LTV 12억 원의 아파트를 LTV 50%로 해서 10,000채 이상을 살 수 있는 규모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자금이 지금 시장에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제 말씀은 뭐냐면 이게 지속 가능하려면 계속 빚이 대출내서. 증가해야 예. 심지어 가격이 오르려면 그렇죠. 이거보다 가격이 대출이 더 증가해야 돼요. 그렇죠? 대출이 더 증가해야 예, 계속 오르려면. 되는데 네. 그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이 상황이 지속될 수 없다는 걸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너무나 명확하게. 명확하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왜 네. 집값이 오르는 거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된다. 음. 미래는 현재에 있다. 네. 그런데 이런 게 지속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마치 지금의 가격만 보면 이제 계속 오를 것 계속 같아. 오를 것 같아. 예. 근데 그 참 원인 이상해요, 파악을 해야죠. 심리가. 예. 원인 파악을. 원인 파악. 네. 원인이 대출로 밀어올린 아파트 값인데 그 대출이 계속해서 그렇게 증가하면서 갈 수가 있겠느냐 이 부분. 근데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뭐 전에도 얘기했지만 예. 예를 들면 지금 신생아 대출이 있어요. 예. 그러면 이거 계속 올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미래 세대가 부채를 땡겨서 사주면 되거든요. 뭔가 또 만들어야겠네요. 그러면 이제 대학생 졸업 대출. 그 다음에 이제는 또 더 밀어올리기 위해서 대학생 입학하면 이제 네. 주택담보 대출해주고 이러면 계속 버틸 수 아, 있죠. 근데 그러기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물리적으로나 우리나라 금융 상황을 볼 때 그런 상황 속에서는 이 지금의 부동산 시장이 지속되기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네. 예. 자, 이광수 대표님 오늘 말씀 들어보면은 지금 주간으로 발표되는 이런 가격 변동 이게 아니라 미래를 좀 내다보면서 현재 왜 이렇게 오르고 있는지 그 원인을 파악해서 이게 미래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지 이런 것들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3기 신도시 공급 확대 방안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잘 되면 그러니까 정부 입장 그건 거 아니에요. 이게 순조롭게 공급이 잘 되면 집값 안정될 거야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공급적인 면에서 이 얘기는 아까 언급하셨겠지만은 전혀 뭐 수요에 대해서 얘기 안 하고 공급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진단이고 처방이다. 그 이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네. 꾸준한 주택 공급은 필요해요. 그러니까 주택 공급이 전혀 없으면 집값이 어떻게 안 오를 수 있습니까? 네. 그래서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게 단기적으로 집값의 변동성을 크게 만드는 핵심 요인은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꾸준하게 하고 그래서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고 네.
그 다음에 결국은 뭐냐면 집값이 이렇게 벼는 건 수요의 문제라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수요를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가 핵심인 겁니다. 네.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수요는 또 흥미로운 게 뭐냐면 부동산 수요는 유일하게 실수요와 투자 수요가 있거든요. 이 투자 수요가 무서운 거예요. 투자 수요. 네, 여러 채 사시는 분들. 그렇죠. 그리고 투자 수요는 그래서 시장에서 급격하게 증가하거나 급격하게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수요를 어떻게 잘 관리하는가 사실은 정책의 핵심이 되어야죠. 음. 그런데 계속 공급 얘기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공급은 사실은 어떻게 할 수 없는 분야가 많거든요. 그렇죠. 갑자기 뭐 땅이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뭐 한정돼 있고 계획적으로 이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음. 시장의 변동원이 자신 본질도 그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이런 공급은 꾸준하게 하는 건 필요하지만 음. 수요 대책이 오히려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근데 뭐 이런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번에는 꼭 집을 사야 될 것 같아. 이런 분도 있잖아요. 사실 지금 실수요자가 많이 사고 있다고 말씀하셨지만은 아무래도 지금이 또 살 타이밍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 같고요. 대출 잘 되니까 수요적인 면에서 만약에 현 시점에 주택을 꼭 매수하고 싶다. 이거는 꼭 살 거야라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어떤 점들을 좀 고려해라. 어떤 점들을 좀 생각해봐라. 조언을 해주실 것 같은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서 제가 그렇게 막 살려고 하시는 분들을 말리고 싶은 마음은 음.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결정하시면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네. 건 뭐 너무나 뻔한 얘기지만 아. 무리한 대출을 일으켜서 무리한 대출. 최근에는 뭐냐면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네. 뭐 기타 각종 대출들을 다 끌어들여서 아.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기저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부동산 가격은 무조건 오를 거야. 이런 강한 믿음이 그리고 신화 같은 게 있는 거죠. 신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네. 불과 1년 전만 해도 집값이 크게 하락했습니다. 아. 그걸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일시적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근데 그 일시적인 게 무리하게 대출 일으켜서 사면요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고 싶은 마음을 제가 산다는 걸 어쩔 수 없다면 사시라. 그런데 무리하게 대출 일으켜서 하는 건 지양해야 된다. 조심하셔야 대출. 된다 말씀을 네, 드립니다. 무리한 대출 그런데 조심해라. 여기서 이 지점이 상충되는 게 뭐냐면 지금 무리한 대출을 일으키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가격이 또 네. 많이 올라가서. 네. 그리고 원래 높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제가 이 수요가 지속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네. 무리한 대출을 받아야 무리한 대출 있어야 살 수 있는데 네. 무리한 대출 받지 말라고 하니까 못 사는 거. 그렇죠. 그래서 그 무리한 대출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이제 조건인데 예. 주택담보대출 이외의 대출을 막 일으켜서 사는 게 그 정도까지는 안 된다. 네. 하지 마라. 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담보대출까지는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도 이제 지금 한도가 있는데 특별히 이게 흥미로운 지점이 뭐냐면 무주택자한테 더 많이 열려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 집값의 거의 80% 정도 대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몰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주택자의 수요가 또 그러니까 대출이 없이 살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 지점은 사실 위험성이 더 큰 거죠. 하. 근데 1주택자 나는 여기서 평생 살 거야. 그러면은 집값이 어떻게 되든 간에 실거주니까 사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말을 제가 사실 가장 싫어하거든요. 싫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예. 왜냐면 내가 살 집도 가격이 하락했을 때 대출을 덜 일으켜서 사는 게 좋지. 내가 살 집이라고 높은 가격에 사고 그래서 10년 전에 하우스푸어가 양산된 거예요. 2009년 그 못 당시. 버텨요. 예.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그러니까 못 버텨요. 그렇게 사놓으면 내가 대출을 일으켜서 원리금 나가고 이자를 계속 내야 되는데 힘들죠. 소비가 안 심적으로. 되고 예. 그리고 가격이 떨어져요. 그럼 굉장히 고통스럽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집을 또 무리하게 내놓거든요. 싸게. 근데 그럼 또안 그런 되는데, 집들을 그쵸. 또 누가 사냐면 네. 투자자들이 사요. 아. 투기하는 사람들이.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아. 예. 그러니까 그때 산 사람들이 또 그걸 비싸게 팔고 뭐 지금 같은 때 그렇죠? 지금 막 사람들이 실수요자가 몰리고 이럴 때 또 그 집을 내놓고 비싸게 그런 식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데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집값이 계속 오른다는데 집은 누가 팔지? 새 집이 공급이 팍팍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누가 팔까? 음. 생각해 보면 지금 다주택자나 다주택자. 아니면 돈을 번 사람들이 시장에
그래서 또 가격이 올라가니까 매물이 증가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게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얘기냐면 이걸 최대한 줄여야 된다. 줄여야 된다. 예.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빚내는 무리하게 사는 사람도 줄이고 음. 투자하는 사람도 줄여야 된다. 이거 줄이는 현실적인 방안은 사실은 제가 볼 때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와 줘야 되는데 항상 네. 이게 반대니까 정책이. 그러니까요. 지금 수요적인 그 부분을 자극하는 게 정책적인 부분이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집값이 빠질 때는 무주택자한테 대출을 일으켜 주는 게 아니라 예. 예를 들어서 투자하는 사람한테 대출 일으켜 보세요. 음. 투자하는 사람들이 사서 집값 올리라고 그러시라고요. 근데 그거 안 삽니다. 대출 아니까 여러 잘 아니까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대출 받아서 내가 집 샀는데 여기서 집값 더 안 오르면 어떻게 돼? 이런 우려를 항상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저는 내 집 마련할 때도 네. 투자자처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데요. 투자자처럼 잘 안 되더라고요. 안 되죠. 안 됩니다. 투자할 때는 중요한 게 그래서 뭐냐면 투자하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 이걸 써야지라는 생각보다 내가 이 가격에 사면 나중에 나중에 누가 더 사줄까? 높은 가격에 사줄까? 음. 이런 고민들을 계속 하거든요. 네. 네. 이게 말씀을 들어보면은 생각으로는 쉬운데 막상 상황에서 무주택자고 또 이번에 꼭 집을 사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하면 또 계속 오른다고 하니까 발표되는 주간 지표는 오르니까 이번에 대출도 또 많이 내준다고 하니까 이번이 아니면 안 될 것 같다는 이런 조바심이 계속 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걸 어떻게 그래서 해야 될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래서 집값 하락을 용인해야 돼요. 모든 정부는. 그거 못 하잖아요, 정부가. 왜 못합니까? 집값 하락하면은 인기가 없어지고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면은 정책적으로 봤을 때는 집값 하락이 또 여러 경제 주체들한테 주는 파급력도 있으니까 그걸 막는다? 사실 인기가 없다는 건 그럴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집값이 오를 때도 인기 엄청 없잖아요. 음, 오를 때 훨씬 더 그렇네요. 인기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집값 하락에 대해서 인기를 우리가 경험한 적이 없어요. 용인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아하.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뭐 정치적 문제나 뭐 네, 이런 문제는 네. 차치하고 일단 경제 문제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집값이 하락하면 경기가 크게 위축될 거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전체의 GDP에서 네. 그래서 건설만 따지면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4%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과거 대비해서 막 우리나라가 토목 국가고 이럴 때 경제고 이럴 때가 30% 때문에 뭐 건설 경기 부양해주고 네. 이런 어떤 일종의 트라우마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그럴 때가 아니 엄청 바뀌지 않았습니까? 대부분 이제는 첨단 산업, 반도체, 그죠? 뭐 이런 쪽에 네. 배터리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지. 이제 게임 뭐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하지. 소프트 산업. 사실 건설업으로 이제 지탱되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사실은 그런 건설업에 대해서 과도하게 네. 위기를 건설업 이야기하면 무너지면 안 큰일 난다. 뭐 이런 취지의. 그렇습니다. 또 하나 뭐냐면 네.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예를 들어서 뭐 금융이 부채가 연체율이 증가하고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격이 떨어져도요. 일수요자들 즉 거주하는 사람들은 거기다 대고 크게 막 빚이 많지 않으면 크게 막 거기다 대고 집을 팔아서 뭐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구조라는 거죠. 집값이 떨어지면 가장 영향을 받는 건 사실 다주택자들. 다주택자들이죠. 그죠? 근데 다주택자들은 지금 경로상 볼 때 집값이 충분히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20-30% 떨어져도 큰 타격이 없단 말이에요. 아. 그렇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집값이 떨어지면 그 싼 집을 무주택자나 실수요자들. 청년들이 예. 사고 음. 그러면 부담 없이 부동산이 다시 그러면 수요가 증가하니까 다시 오르고 이렇게 해서 선순환으로 갈 수 있거든요. 무리하게 또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가 진짜 좋아질 거예요. 제가 볼 그래요. 때. 근데 그거를 아무도 용인하지 않아요. 그걸 하락을 어떻게든 하락 안 시키기 위해서 수요를 막 만들어내는 정책을 쓰니까 그렇죠. 그게 문제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 네. 가격이 하락할 때의 경험들이 나빴거든요. 그건 뭐냐면 부동산 자체 가격이 떨어진 것보다 대외 경제 변수가 안 좋아서 가격이 빠진 거예요.
이해하셨죠?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서 경제가 안 좋은 게 아니라 그렇죠. 대변수 충격이 있었다는 거네요. 충격이 예, 있어서 금융위기나 뭐 그렇죠. 금융위기나 IMF IMF 나 외환 위기잖아요. 외환 위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빠진 거지. 그렇네. 부동산 가격이 빠져서 IMF가 온 게 아니잖아요. 맞네요. 우리나라는 한 번도 부동산 가격 빠진 경험을 안 해봤다고요. 사실 이런 순수하게. 그렇네요. 근데 제가 볼 때 그거를 하락할 수 있는 네. 지금 시기가 좀 왔다고 보고 있고. 음, 그래서 이 시기를 잘 우리가 현명하게 이 시기를 경험하면 네. 한국 경제가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 하, 그런데 이 시기를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가고 있단 말이죠. 또 네. 그걸 막기 위해서 막 대출을 일으키고 음. 무리하게 막 정책 대출 쏟아내고 규제 풀어주고 네. 부동산 PF 막아주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 또 골게 되는 거예요. 예,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네요. 집값이 떨어지면은 큰일 날 것처럼 네. 다 모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전혀 하하. 전혀. 네. 네. 이거 좀 신선한 충격입니다. 근데 이런 얘기들을 아무도 안 하고 예. 그냥 무리하게 공포만 갖고 있으니까. 예, 맞아요. 공포만 집값 떨어지면 갖고 어떡해. 있으니까 음, 사실 좀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어떤 판단이나 이걸 통해서 정책이 만들어주고 정치인들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마치 부동산 떨어지면 우리나라 큰일 날 거야, 망할 거야. 과거에 그처럼 그렇게 될 거야. 그냥 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 오늘 이광수 대표님하고 말씀 나누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거 한번 끝으로 여쭤볼게요. 네. 트럼프 대통령 암살 미수 사건 어제 이제 피격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충격파가 있는데 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라는 분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 결과와 우리나라의 부동산 어떤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어떤 우리 경제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우리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주거나 우리 경제에 또 많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지 이건 좀 어떻게 변수가 될지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구체적인 네. 이유들 있지만 예를 들면 트럼프가 당선되면은 예를 들어서 관세를 인상하거나 뭐 수출하는 업체에 규제가 가면 한국의 수출 업체들이 어려워지죠. 네. 그렇게 되면 외환 시장도 출렁이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한국의 경제도 안 좋아질 테니까 당연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네.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네. 불확실성이 커진단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어떻게 틀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까지 또 5년 동안 이루어진 경제 정책에서 네. 다른 정책이 나올 확률이 90% 이상이잖아요. 아. 그러면 경제 주체들은 거기에 적응해야 되고 예. 뭔가 변화를 추구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불확실성이 커진다. 불확실성이 커지는 건 자산 시장에서 가장 경계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네요. 근데 이런 불확실성이 커질 때 가장 손해를 보는 사람들은 누구냐? 누구죠? 빚이 많은 사람들이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변동성이 클 때는 빚이 많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네요. 예. 뭐 그게 기회비용 차원이든 돈을 쓸 수도 없고. 예, 그렇죠. 어떤 행동을 하지도 못하고 그런 차원에서 특히 한국에서 이렇게 빚을 내서 집을 사는 사람들 많으면 가장 취약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뭐 대통령이 된 다음에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더 이 중국과의 관계가 나빠질 것이고 네. 우리 트럼프 대통령 때 겪어본 바로는 경제 뭐 플러스 요인이 별로 없었던 것 같기 때문에 물론 코로나 사태도 중간에 있었지만은 특히 빚을 많이 내신 분들이 뭔가 가게 입장에서 정책을 결정할 때 뭐 없잖아요. 여유 공간이 없으니까 더 대비하기가 대응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예상하시는 그러니까 그만큼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 음. 그렇게 되면 세계 경제도 흔들리고.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주식 시장도 오래 봐왔지만 어쨌든 자산 시장에서 가장 경계하는 건 불확실성.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미래를 예측이 잘 안 될 때 그러네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미래를 예측이 잘 안 될 때 가장 먼저 하는 거는 네. 빚을 줄이는 행위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반대로 하고 있다고요. 그렇잖아요. 예. 아니 내가 미래가 불확실한데 미래가 진짜 확실할 때 그리고 내가 진짜 좋다고 90% 이상 확신할 때 내가 빚을 일으켜서 액션을 해요. 네. 행동을 하죠. 아. 자산을 사든 그렇죠. 그게 일반적인 형태예요. 근데 예. 우리나라는 지금 반대로 가고 있어요. 불확실한 상황이 너무 커지고 있는데도 예. 빚을 일으켜서 뭔가 행동을 하는 사람도 훨씬 많아지고 있다는 그렇네요, 건 지금은. 우리 경제의 취약성을 고스란히 이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기에 접어든다고 하니까 시장 금리가 떨어지고
그 금리 인하를 보면서 와 지금 투자할 땐가 보다, 뭐 집 살 땐가 보다, 아니면 주식 살 땐가 보다 이렇게 생각 많이 하시는데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네.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기대보다 하락하니까 그동안 계속 주가가 올랐던 빅테크 회사들의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그거 왜 그럴까요? 그거 저 그러니까 이해가 그 안 지점이에요. 되더라고요. 예. 그 지점이에요. 예. 자 보세요. 올라야 되는데 오히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가장 경계하는 건 사실은 이런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는 경우예요. 아하. 그럼 불확실성이 커지죠. 예. 불확실성이 커질 때 가장 경계해야 될 건 제가 부채와 또 하나는 뭐냐면 그동안 자산 가격이 많이 오른 거예요. 자산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변동성이 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거품이 좀 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빅테크 회사 주가가 엄청 올랐으니까 예. 하락폭도 클 수 있는 거죠. 그거를 지금 시장에서는 신호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네요. 네. 금리 인하니까 와 인하기니까 지금 주식 살 때다. 그리고 지금 인하기니까 대출 낼 때다. 빚낼 때다. 네. 이게 아니라는 거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 투자에서 그리고 예. 자산 시장에서의 위험은 내가 모르는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에요. 가능성. 네. 그러니까 제가 확실히 알아. 네. 뭔가를. 그러면 위험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단 말이에요. 아 트럼프 시대를 트럼프 시대도 그렇고 금융시장도 그렇고 예. 너무 자산 가격이 많이 오른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다. 네. 조심해야 할 때다. 네. 근데 이런 상황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고 그게 예측되는데 여기에서 뭐 엄청나게 빚을 일으켜서 네네. 그렇네요. 아파트를 사고 이런다? 그게 이제 안타까운 거죠. 예. 오늘도 이광수 대표님 말씀을 쭉 들었는데 월요일 한 주의 시작인데 이광수 대표님 말씀 좀 들으시고 또 마음을 가라앉히셔야 된다. 네. 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오늘 말씀과 또 현상들을 다 종합을 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것도 계속 고민을 하고 생각해봐야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 이제 본인만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남들은 어떻게 행동하지? 다른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지? 예. 본인과 다른 사람들. 이런 관점으로 시장을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경제든. 네. 그래서 나는 장사 잘 되고 난 돈 많이 벌어가 아니라 시장에 지금 사람들의 상황은 어떠지? 최근에 지금 신용카드 연체율이요 급증하고 있고요. 네. 가계대출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대출 포함해서 가계대출 연출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경제 상황이 어떤가 이런 고민도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네요. 그래서 그래서 사람이 눈이 두 개 있는 거거든요. 하나는 본인을 보지만 또 다른 눈은 세상을 보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고 지금 어떤 변화가 이뤄지는 거를 저희가 네. 보실 필요가 있죠. 특히 부동산은 굉장히 중대한 결정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계속 강조하죠. 네. 우리가 일생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면밀하게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네.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도 너무나 잘 들었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도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